2008년 10월 오리건주 애슐랜드의 가족 소유 피자집. 하스스톤의 창고에서 29세 에밀리 카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애슐랜드 시내에 위치한 하스스톤에서 2007년부터 에밀리와 그녀의 유부남 고용주인 45세의 리처드 앨런 사이에 충격적인 불륜 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일련의 사건들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폭로하며 배신 폭력 그리고 비극으로 치달았다. 2008년 10월 12일 이른 아침 오리건주 애슐랜드 중심부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피자집. 하스스톤을 둘러싼 침묵을 깨고 다가오는 배달 트럭의 부드러운 경적이 울렸다. 아침 6시 30분 식당 직원들에게 익숙한 얼굴인 배달 기사가 평소처럼 뒷문 근처에 주차했다. 그날 아침 그를 맞이한 것은 북적이는 주방의 따뜻함이나 그가 기대했던 활기찬 아침 일상이 아닌 식료품 주간 배송을 위해 식당 창고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짓누르는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다. 그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상했다. 식당 매니저인 에밀리 카터는 근면함과 꼼꼼함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특히 밤에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는 일이 결코 없었다.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긴 배달기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아침 일상을 살아있는 악몽으로 바꿔놓았다. 에밀리의 생기 없는 시신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데 사용된 헝클어진 주방 앞치마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관자놀이에는 둥이로 맞은 듯한 짙은 상처가 있었고 타일 틈새에는 피웅덩이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배달 기사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그의 정신은 혼미했다. 애슐랜드의 작은 마을 공동체는 안전과 동료애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런 잔혹한 장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떨리는 손으로는 겨우 번호를 누를 수 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했다. 그들의 번쩍이는 불빛은 식당의 벽돌벽에 기묘한 빛을 드리웠다. 형사들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지만 거의 즉시 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살인은 강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식당 앞쪽의 금전 등록기는 손대지 않은 채 서랍이 깔끔하게 닫혀 있었다. 매니저 사무실에 숨겨져 있는 식당 금고는 손상되지 않았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이는 침입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불길한 세부 사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연출이 얼마나 의도적인지 주목했다. 마치 몸싸움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물건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깔끔했다. 이 범죄는 계획적이었으며 범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벗어나도록 초점을 옮기기를 원했음이 분명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초점은 필연적으로 에밀리 카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에밀리는 6년 동안 하스스톤의 심장이었다. 29세의 그녀는 직업 윤리 조직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널리 존경받았다. 그러나 에밀리의 삶은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애슐랜드에서 자랐고 평범한 가정의 중간 자녀였으며 끈기와 결단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녀는 통제력이 있는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밝은 미소와 프로페셔널함 뒤에는 에밀리가 그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충격에 빠뜨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인 메건에게 직장에서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힌트를 공유하며 털어놓고 있었다. 메건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에밀리는 항상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만 말하며 회피했다. 사실은 에밀리가 식당 주인인 리처드 앨런과 불륜에 빠졌던 것이다. 45세의 리처드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었으며 그의 매력과 관대함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선 행사를 주최하고 지역 축구리그를 후원하며 방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 로라와 함께 하스스톤을 맨바닥에서부터 세웠고 그의 사업 수완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문 뒤에서는 리처드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식당이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이익은 줄어들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숨겨왔다. 리처드와 에밀리의 관계가 직업적인 경계를 넘은 것은 장부와 영수증을 늦게까지 들여다보는 동안이었다. 직장에 대한 무해한 심야 대화로 시작된 것이 그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심화되었다. 리처드는 에밀리의 젊은 에너지와 이해심 있는 성격에서 위안을 찾았고, 에밀리는 리처드의 카리스마와 그가 휘두르는 권위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도취적이었고 열정과 비밀의 위험한 혼합이었으며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리처드의 아내 로라는 에밀리의 죽음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42세의 로라는 지난 20년 동안 리처드와 함께 삶을 쌓았고, 그가 식당에 집중하는 동안 10대 아들 둘을 키웠다. 그녀는 항상 그의 추진력을 존경했지만 최근 그의 늦은 밤과 점점 멀어지는 거리는 무시할 수 없었다. 로라는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한 번 이상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리처드는 항상 똑같은 변명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요즘 식당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혹은 그냥 재정적인 문제야. 걱정할 것 없어. 마음속으로 로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에밀리가 주변에 있을 때 리처드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항상 세심했고 에밀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은 토론에도 에밀리를 참여시킬 이유를 항상 찾았다. 로라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리처드는 단순히 직원들을 멘토링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에밀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한때 짜릿하게 느껴졌던 분류는 이제 숨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메건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으며 리처드가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묘사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메건은 경고했다. 에밀리는 무시했지만 메건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살해. 몇 주 전 에밀리는 리처드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평소의 심야 전화 통화를 피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이 에밀리의 마지막 날들을 맞춰가면서 이러한 긴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밀리와 리처드 사이에 말은 없지만 감지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묘사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들은 회의 중에 리처드의 눈이 에밀리에게 머무는 방식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그녀와 대화할 구실을 찾는 방식을 알아차렸다고 언급했다. 일부는 에밀리를 당황하게 만든 조용한 언쟁과 문 뒤의 긴장된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한때 촘촘하게 짜여있던 에밀리의 삶의 실타래는 풀려가고 있었고,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의 죽음이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비밀, 거짓말, 배신에 얽히고 설킨 거미줄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2008년 10월 11일 밤 조용한 시간에 하스스톤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고, 아늑한 식사 공간은 평소의 대화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없었다. 바깥에서는 희미한 이슬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리처드 앨런은 거의 텅 빈 주차장의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계기판의 빛은 그가 할 말을 되뇌일 때 긴장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뛰었다. 식당 안에서는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 시점에서 리처드와 에밀리 카터의 관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뭐라고? 2007년에 퇴근 후 긴 캐주얼 대화 사업 개선, 개인적인 목표와 꿈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 것이 점차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커졌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선을 넘는 것을 주저했다. 그녀는 리처드의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존중했고 로라와의 결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는 누구든 중요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의 취약한 순간에 사로잡힌 에밀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처드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는 로라를 떠나고 다시 시작하고 식당을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잠시 동안 에밀리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진지하고 늦은 밤 드라이브와 비밀 만남이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몇 달이 몇 년으로 늘어나면서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18년 여름까지 그들의 관계의 균열은 무시할 수 없었다. 에밀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처드의 비밀이 되는 것, 거짓말과 죄책감에 지쳤다. 그녀는 약속을 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해 그것들은 텅 비어 있었다. 리처드는 아내를 떠날 의향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의 가족, 그의 명성, 그리고 하스스톤은 모두 얽혀 있었다. 로라를 떠나는 것은 그가 노력해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기회를 잡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더욱 잦아졌다. 한때 조용하고 수능적이었던 에밀리는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공개적인 인정, 헌신, 그리고 행동. 반면에 리처드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다. 그는 에밀리가 침묵을 지키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기다리는 것을 끝냈다. 2008년 9월까지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메건에게 불륜의 전체적인 내용과 리처드에 대한 그녀의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메건은 놀라서 그녀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제고하도록 촉구했지만 에밀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리처드가 곧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로라와 대면할 계획이라고 메건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더러운 작은 비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확신은 그녀를 2008년 10월 11일 밤 늦게 하스스톤으로 데려갔다. 리처드는 그날 일찍 그녀에게 전화하여 폐점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둘만 있을 것이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에밀리는 동의했다. 비록 속으로는 경계했지만 그녀는 밤 9시 1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그녀의 차는 거의 텅 빈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보안 카메라가 그녀가 안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안에서는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낮에는 직원들로 북적거리는 창고는 이제 가혹한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리처드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초조한 에너지는 뚜렷했다. 그는 에밀리를 달래려고 노력하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밀리는 그 모든 것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을 원했다. 그녀는 최후 통첩을 제시했다. 그는 로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그를 위해 할 것이라고. 대화는 격렬해졌다.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 리처드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재고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에밀리는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그가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좌절감과 분노는 분명했다. 반면에 리처드는 그의 결혼, 그의 사업, 그의 명성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절망 속에서 리처드의 마음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질주했다. 그러나 떠오른 유일한 생각은 에밀리를 막는 것이었다. 그의 감정이 끌어올랐고 맹목적인 분노의 순간에 그는 행동했다. 그는 근처 카운터에서 주방 앞치마를 잡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천을 그녀의 목에 감고 꽉 조이자 에밀리의 눈은 충격에 질려 커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핥히며 발버둥 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는 놓을 수 없었다.
그녀가 벗어나기 위해 싸우면서 억눌린 헐떡거림과 타일에 신발이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마침내 그녀는 발버둥 치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리처드는 그녀 위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의 현실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격렬하게 울렁거렸지만 곧 공포가 충격을 대체했다. 그의 마음은 행동하고 흔적을 지우고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그에게 소리쳤다. 다른 무엇이라도 그는 방을 둘러보며 눈을 선반과 카운터로 돌리고 근처에 있던 와인병을 잡았다. 그는 에밀리의 머리를 때려 그녀가 깨어나지 않도록 했다. 피가 그녀 주위에 웅덩이를 이루며 바닥을 어둡고 퍼져나가는 원으로 물들였다. 그런 다음 그는 몇 가지 물건을 쓰러뜨려 강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연출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든 에밀리의 생기 없는 시신은 그를 괴롭혔다. 리처드가 식당에서 빠져나오자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비는 그쳤지만 차에 오르자 습기가 그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계기판 시계는 밤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믿은 것이 유일한 죄였던 여인의 생기 없는 시신을 뒤로 한 채 차를 몰고 떠났다. 한때 따뜻함과 공동체의 장소였던 하스스톤은 이제 곧 풀려나올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고 에밀리 카터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거짓말과 배신에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드러냈다. 2008년 10월 12일 이후 에밀리 카터의 살인 사건은 오리건주 애슐랜드의 조용한 마을에 충격파를 보냈다. 한때 공동체와 안락함의 상징이었던 하스스톤은 이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진원지가 되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잘못된 강도로 접근했다. 창고 안의 풍경, 흩어진 몇 가지 물건, 에밀리의 생기 없는 시신, 희미한 세정제 냄새가 그렇게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수사가 깊어지면서 그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꼼꼼한 일 처리로 명성이 자자한 베테랑 수사관인 사라 베넷 형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수많은 강도 사건을 맡아왔고 이번 사건은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다. 손대지 않은 금전 등록기, 강제 침입 흔적 없음, 이상할 정도로 의도적인 물건 흩뿌림은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추정이 있었지만 베넷 형사는 이 범죄가 훨씬 더 개인적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폭력의 정도, 에밀리의 목 졸림,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가해진 둥이 외상은 무작위 강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수준의 분노를 암시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에밀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이자 에밀리의 고용주인 리처드 앨런은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에밀리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며 협조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를 귀중한 직원으로 하스스톤에 대한 헌신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베넷 형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대답은 연습한 듯했고 감정은 부자연스럽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짓이 있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안절부절 못했고 그의 목소리는 특정 질문의 무게에 짓눌려 때때로 갈라졌다. 초기 협조에도 불구하고 리처드의 알리바이는 모호했다. 그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집에 있었고 식당 서류 작업을 따라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묻자 그의 대답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형사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밤을 집에서 보내더라도 전화통화, 늦은 밤 가게에 다녀온 영수증과 같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 리처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법의학적 증거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범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에밀리의 옷에서 리처드의 차에서 나중에 발견된 재킷의 섬유와 일치하는 섬유가 드러났다. 그의 지문은 또한 에밀리의 시신 근처에 남겨진 세정제 병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날 밤 식당에 없었다는 그의 주장을 감안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었다. 법의학적 분석은
리처드를 무시할 수 없는 정확도로 현장에 두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서 이야기의 새로운 층이 나타났다.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메건은 그녀의 죽음 몇 주 전에 리처드의 운명을 봉인할 정보를 가지고 나왔다. 에밀리는 리처드와의 불륜에 대해 메건에게 털어놓았다. 형사들에게 그들의 대화를 이야기할 때 눈에 띄게 흔들린 메건은 에밀리가 리처드의 성질에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에밀리는 그녀에게 그 논쟁들 에밀리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때마다 리처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메건에게 리처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메시지들은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해달라는 절박한 탄원과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에 대한 은밀한 위협 사이를 오갔다. 메건은 그 문자 메시지를 넘겨주었고 그 메시지는 자신의 속임수의 무게에 짓눌려 나락으로 빠지는 남자의 모습을 그렸다. 특히 에밀리의 살인사건. 며칠 전에 보낸 한 메시지가 형사들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리처드의 점점 더 커지는 절망감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암시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보장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처드는 스톤과 관련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공개적인 스캔들, 그의 결혼, 그의 사업, 그리고 그의 명성을 잃는다는 생각은 그가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08년 11월 3일, 경찰은 리처드의 집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도착했다. 그 장면은 그가 이전 인터뷰에서 보여준 통제된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경찰관들이 그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자 이웃들은 커튼 뒤에서 빼꼼히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리처드는 이제 경찰서에서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었다. 리처드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에 했던 연습된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신문이 새벽까지 이어지자 그의 침착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베넷 형사는 그의 지문 서류, 에밀리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등 증거로 그를 압박했고 천천히 그 모든 무게가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침내 그는 자백했다. 리처드는 살인을 순간적인 약점, 격렬한 감정의 순간에 저지른 행위라고 묘사했다. 그는 에밀리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날 밤의 대결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재정적인 어려움과 신중하게 구축한 삶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린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사고였다고 그는 주장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사들은 회의적이었다. 범죄 현장의 의도적인 연출과 공격의 잔혹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의 자백이 끝나자 리처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한때 존경했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의 무게에 시달리는 남자처럼 보였다. 형사들에게 자백은 에밀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수사의 끝의 시작을 알렸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었지만 결코 그녀를 잃은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애슐랜드의 작은 마을은 소식이 퍼지면서 그 여파에 대비했다. 한때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던 리처드 앨런은 이제 마을 역사에 영원한 상처를 남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체포는 신중하게 유지되어 온 외관의 붕괴를 알렸고 2009년 3월 에밀리 카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어둡고 절망적인 선택을 드러냈다. 리처드 앨런의 재판은 충격적인 폭로와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국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웅성거렸고 기자 법률 애호가 그리고 한때 리처드를 지역 사회의 기둥으로 여겼던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다. 바깥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모든 도착을 포착했고 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관중들에게 퍼져나갔다. 피고인석에는 리처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그림자였다. 애슐랜드는 그의 창백한 안색과 퀭한 표정이 그에 대한 비난의 무게를 배반하는 것을 경탄했다.
그가 한 일의 엄청난 규모. 검찰은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이야기를 엮어낸 정교하게 구성된 사건을 전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에밀리의 시신에서 발견된 일치하는 섬유와 같은 물적 증거로 시작했다. 리처드의 틀림없는 지문, 그리고 에밀리가 죽기 몇 시간 전에 가장 친한 친구 메건에게 보낸 유죄를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의 흔적. 이 메시지들은 에밀리의 두려움과 리처드의 점점 더 커지는 절망감에 대한 끔찍한 그림을 그렸다. 검찰은 그를 무엇보다 자신의 명성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남자라고 묘사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했다. 그리고 에밀리가 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그녀를 영구히 침묵시키기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리처드가 수사관들을 오도하고 자신을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범죄 현장을 강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연출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증거는 무모한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행위를 가리켰다. 이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외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에밀리의 가족은 앞줄에 굳건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침묵 속에 슬픔은 뚜렷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다른 손에는 에밀리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미래를 도둑맞은 활기차고 웃는 젊은 여자의 스냅 사진이었다. 검찰은 리처드의 행동으로 인한 인간적 희생을 배심원들에게 냉혹하게 상기시키는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에밀리를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리처드에 대한 신뢰가 잔인하게 배신당한 밝고 동정심 많은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다. 리처드의 변호인단은 그를 인간화하려고 노력하며 그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압도된 남자로 묘사했다. 그들은 그의 재정 악화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절망감에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범죄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를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엄청난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리처드가 범죄 현장을 연출한 꼼꼼한 방식과 그 이후에 그가 취한 계산된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해체했다. 사후에 보여준 그의 냉담한 태도와 후회 부족은 그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강화했을 뿐이다. 2009년 4월 15일 몇 주간의 흥미진진한 증언 끝에 배심원단은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안은 충격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 결정의 무게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자 에밀리의 가족이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며 서로를 껴안으며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조용함이 깨졌다. 그들에게 그것은 달콤 쌉싸름한 승리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결코 에밀리를 잃은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법정 건너편에서 리처드는 부동자세로 앉아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운명의 최종성은 분명했다. 한때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지역 사회 지도자는 타락했고 그의 삶은 탐욕과 배신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축소되었다. 리처드의 행동의 영향은 재판을 훨씬 넘어 널리 퍼져 나갔다. 에밀리의 가족에게 판결은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그들의 슬픔에서 진정한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부재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다. 리처드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던 하스스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이는 그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온 파멸의 상징이었다. 한때 애슐랜드에서 활발한 활동의 중심지였던 건물은 버려진 채 서 있었다. 그 텅 빈 홀은 비극의 무게를 울려 퍼지게 했고 애슐랜드 사람들에게 에밀리의 상실과 리처드의 배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한때 리처드의 성공에 대한 존경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마을은 이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묶여 있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경고의 이야기, 억제되지 않은 야망과 이기심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찢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시켰다. 그녀의 죽음의 비극은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침묵시키지 않을 섬뜩한 메아리, 우리의 일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룬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혼 남편의 아내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발견이 살인으로 끝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